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관련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에 재임하던 당시 조카와 출신학과 교수의 딸, 일가 소유 건설사의 아들, 또 전직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거 특혜 채용했다라는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이 부정채용 의혹 대상자는 모두 2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2006년 10월 지역 협회장 등과 강원도에서 골프 모임을 했는데 당시 동행했던 여성 중 한 명이 이듬해 이 협회 서울시 지회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물도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었고요. 골프 모임에 이 인물을 데려온 게 박 의원 본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협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입사 당시 이제 이력서 경력 등은 허위였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고요. 네.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전문 건설협회장을 맡았던 2010년께 이 친형인 파워개발 박아무개 대표의 아들이자 박 의원 본인의 조카인 박아무개 씨를 중앙의 사원으로도 채용을 해서 2018년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관련 의혹 사례들이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는데 박 의원 본인은 모든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전문건설협회 회장으로 있을 그렇죠. 때 그때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회장을 지냈고요. 또 그 네. 전에 2003년부터는 서울시회 지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이거 조금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19대부터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내리 3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또 이제 배임죄 내지 업무상 배임죄 될 수가 있어요. 예.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제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뭐 지났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지났다고 보입니다. 일단 좀 그러면 갈라서 이제 보면 지금 박지원 변호사 말씀은 이게 국회의원 재직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뭐니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꺼낼 여지는 그렇죠. 없고,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지금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사법,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인데 공소시효를 거의 대부분 지난 것이다. 지났다고 보입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달리 봐야 되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처벌이나 어떤 잣대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법적으로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박 의원 본인이 지금 관련돼 있는 여러 문제들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이해충돌 등에 대해서 별로 이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이력이 있었으니 의원직으로 활동을 할 때도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으로 좀 연결되는 좀 일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좀 방증격 곁다리적인 건 좀 이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전혀 지금 여러 매체에서 지금 입장을 밝혀달라 뭐 어떻게 해야 모든 상투적인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해명까지 없는 것들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매체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문건설 협회장 등으로 이제 재직할 때 업무상 배임 네. 여지가 있다 해서 고발을 당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같은 갈래에서 이제 이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혹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25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꽤 많고. 이건 뭐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뭐 이게 좀 뭐 채용에 좀 이게 석연치 않고 좀 문제가 있다고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25명이라면 많죠. 이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법적인 처벌 얘기는 제가 뭐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네. 25명 중에는 공소시효에 지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밝힐 필요는 있어 보여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몇 가지는 쉽게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 특히 지금 MBC에서 보도했던 부분 공소시효는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허위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채용이 됐다라면 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상황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정 채용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부정 채용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공채 과정을 거쳐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무슨 일종의 어떤 특채 과정, 그러니까 뭐랄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특수 채용, 특별 채용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각 개별적으로 특별 채용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격이 있길래 특별 채용이 된 것인지에 대한 소명 등이 필요할 텐데
협회 측에서는 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뭐 그래서 왜 채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MBC가 어제 보도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아예 이력서 자체에 그 이전에 과거에 경력에 근무했던 이력이 아예 없었고 단순히 이제 관련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당시 이제 박 의원이 골프를 치던 그 하우스에 며칠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었다라는 정도인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건설협회와 관련된 어떤 경력과 전문성이 그렇죠. 있었길래 특채가 된 건지에 대한 소명 등이 필요하겠죠. 이력서가 허위인지 여부하고 절차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여부하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박덕흠 의원이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의 답변 한번 좀 기다려 보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경찰이 차벽까지 동원해서 광화문 광장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한 데 이어 한글날 집회도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한글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1,096건이었고요. 네. 이 중에 102건은 이미 개최 금지 통고 결정이 내렸다고 합니다. 앞서 지금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강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집회 신고를 이곳에서 한 게 1,000명씩 두 곳에 총 2,000명 규모입니다. 네. 지금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대규모 대면 집회를 연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당연한 것인데 또 별개로 이 위헌 논란이 있는 차벽까지 다시 동원을 해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거는 과잉 금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야당에서 나오면서 이 한글날 경찰 차벽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차벽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그 단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한 곳에 모이겠다라는 거잖아요. 1,000명씩. 그렇죠. 물론 뭐 의자를 그러니까 의자를 이제 설치하는데 2m씩 뭐 거리를 좀 두겠다. 쏘고 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지금 이제 이 기준에 따르면 실내 50인, 네. 실외 100인 이상 지금 집합이 금지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법원에서 또 다시 이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인데 법원에서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8.15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집회, 표현의 자유하고 기본권 이 부분인데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의 복리라든지 사회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런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처음 겪는 거예요. 두 번째 겪죠. 8.15 때 한 번 받고 지금이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네. 그래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뭐 100명이면 의자를 몇 미터 두면 괜찮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당국이 사실 좀 그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기본권 제한은 필요할 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정도로만 해야 되는 것이 또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유엔에서도 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제한되어서 안 된다라는 성명까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사건 이번 사태를 모멘텀을 해서 새로운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연 집회 그렇죠. 결사의 자유와 방역을 위한 국가 공공보건이라는 이 두 가지 큰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걸 조율할 것인가라는 우리가 문제죠. 코로나를 모를 때는 집회의 자유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데 코로나 알게 됐어요. 코로나는 정말 무조건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위험성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의 집회 결사의 자유하고 지금의 집회의 자유, 방역 부분 다른 거면 모르겠지만 이건 방역에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는 뭐 저같이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데 이거는 이제 헌법적인 부분은 기본적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그러니까 딱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그 광복절 집회를 그러니까 법원이 허가를 할 때는 물론 200명 막 이랬죠. 근데 이때는 이 광복절 집회를 다시 어떤 그 기점에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이니까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상향되기 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상향이 되면서 실내 10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제 내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법원에서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 거의 없다고 없다. 봐야죠. 일단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 같은 경우도 뭐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9대까지만 지금 이제 그 허용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지금 허용 그 추세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좀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개천절 그 당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허용이 되었고 그 이외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 상황이었지만 집회 시위를 강행하기 위해서 여러 뭐 이 편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집회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었고 이게 경찰들과 곳곳에서도 충돌이 있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행정력을 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근데 이제 원천 봉쇄를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은 섬세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제 막는다, 모두 이제 검열한다, 이 신문을 한다, 뭐 이렇게 검문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차벽 같은 경우에도 말이 나왔던 게 워낙 상징적인 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당에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차벽이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자체가 워낙 상징성을 갖고 이전에 아픈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봉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저는 좋겠다. 오히려 그때의 그 이른바 명박산성이라 얘기했던 그때의 차벽하고 지금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벽이 있는 거는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되니까 만약에 의무경찰이나 그런 어떤 경찰이 그걸 막는다면 경찰들이 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광복절 집회 때 경찰 여러 명이 감염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차벽하고 지금의 차벽은 좀 달리 봐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이걸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법원에서는 또 기준대로 보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혹시나 또 허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차벽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인데 그럼 차를 몰고 광화문 광장 안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차벽을 꼭 설치를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글날 집회 같은 경우는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그렇죠.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모이겠다라고 방식이. 한다고 한다면 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 잣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인해 크게 다쳤던 이 초등학생 형제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형의 경우에는 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이 됐고 동생은 아직 몸이 굳어 대화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한 고갯짓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병실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후원 성금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을 통한 지정기탁금 또 사단법인으로 온 후원금, 인천시 교육청 직원들의 성금까지 총 2억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후원금은 대부분 형제 치료비와 재활비로 쓸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번 사고로 형제들이 겪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후에도 사실 상당한 그 돈이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성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다니까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일단 회복을 그러니까 하는 것이 일단 좀 급선무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화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정도가 좀 심한 경우도 있다고 좀 그러니까 뉴스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좀 이제 치료가 필요한 이런 경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그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 2억 원 모아서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소중한 돈이 치료비로 좀 쓰일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생활 형편이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좀 이후가 그렇죠. 좀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 길게 남은 하상 치료 할 겁니다. 그 돈은 2억에서 뭐 또 다른 금액을 쓸 건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이 하상 치료가 끝난 이후에 아니면 그 하상 치료 중에 아동 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그렇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금 좀 상황상 좀 방치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친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되겠지만 어머니가 제대로 만약에 못한다면 아이들은 위탁 가정이나 복지 시설로 가는데 네. 그렇다면 또 치료가 이건 기부금이나 성금일 뿐이지 뭐 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원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만 이것이 어떤 그 일시적인 보호 수준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망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제 그 수용이 가능한지를 좀 일단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점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뭔가 항상 무슨 뭐 시민의 성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범죄 피해자다 이러면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있어요. 네, 또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뭐 아니면 무슨 손해배상이 보험이 있으면 되는데 요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하다가 어떤 그런 화제가 났기 때문에 네. 보험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받을 방법 자체가 사실 없어요. 복지제도 지금 틀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성금으로 하는 건데 말씀대로 성금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 이제 괜찮은데 네. 지금까지는 모였는데 앞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좀 문제 같습니다. 이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 양육비를 받는 부분이 이제 생계급여하고 원래 중복이 되면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 지금 개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위 30% 이하의 경우에는 양육비 월 20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경증 장애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도 나오긴 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시설로 가게 돼서 이 시설의 위탁을 받거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월 2만 원 정도 수준에서만 그 보조를 받게 되고요. 월 2만 원? 네네. 호, 예, 그러니까 기본이 10만 원인데 이제 만약에 다른 시설을 통해서 중복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딱 그 지금 의미가 없죠. 거의. 청취자분들 들으셔도 네.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들어가겠다, 직접 방문조사 다 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좀 보장이 필요한 것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큰 고려가 되지 않을까. 복지가 싶어요. 실질화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 이런 경우는 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전혀. 예. 아무튼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뭐 인천 SOS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및 간병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하라. 네.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행정수단이니까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총동원해서 이제 해보겠다라고는 의지는 일단 좀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모든 게 허용하는 법이 있어야 범위 돼요. 안에서가 되기 예산이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니까요. 좀 이참에 한번 좀 이것도 한번 좀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워낙 어린 나이 네.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빨리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소망도 함께 전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